안녕하세요. 산무TV의 곽종호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부동산학회로는 굉장히 방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토지경제학부터 미시경제학, 부동산 투자론, 감정평가론 등 이 부동산 관련 경제학들이 푸드파이터용 짬뽕 특대 크기만큼 섞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하려고 하시다가는 배탈이 나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60점만 받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 그 정도 레벨까지는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을 해본다면 리니지 같은 경우 레벨 1부터 49까지 키우는 것보다 49에서 50까지 이 1레벨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이 70점까지 받기 위해서 요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이 10점 더 올리려고 8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는 이렇게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고 우리가 옆에 사람을 떨어뜨려야지 내가 붙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험은 세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민법을 잘하는데 민법이 80점 나온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40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70점 받기보다 40점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어. 전혀 공부 없이 상식으로는 절대로 과락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큰 행운을 기대하셔야 되는데 이 행운이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10년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공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나 취준생 같이 계속 책을 보던 이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년, 수십 년 수험 공부를 하지 않았다가 시험 공부를 갑자기 하게 되는 분들, 절대로 본인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하루 10시간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장만 열심히 보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마음 잡고 1장만 보다가 포기했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 사실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험이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해법 그리고 길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얇은 내용을 넓게 반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공자분들도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 학습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한 달 동안 보는 것보다 얇은 책, 그리고 제 강의 노트나 강의를 한 달에 3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담도 덜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빈출 주제를 반복해서 학습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그 말과 의심은 60점은, 모의고사 60점은 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식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학원이라든지 인강, 독학으로 기본 이론 수업을 듣고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를 잘못했나, 다시 이론 강의로 돌아가고 선생님 바꿔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 이론이라는 것은 문제풀이 실전을 위한 기초 작업일 뿐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하시다가 지쳐서 그만두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 부분은 핵심만 빠르게 학습, 반복하시고 객관식 문제풀이에 조금 더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자, 저의 일단 이론 강의는 한 20분 강의 3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출 선지 60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기출 5개년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특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정규 커리큘럼 강좌들과 비교하면은 이건 너무 라이트한데? 제가 이 기획을 이 팟빵에서 안고만 꺼내 먹는 이기적 심보로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합격 가능하시고 정규 과정에서 힘들어서 쫓아가지 못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아니면 합격이 안 될 분들이기 때문에. 자,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도 올려드릴 건데 뭐 강의안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내용을 필기해 주시고 아랫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틀린 오답이나 보충 내용, 보완할 부분은 밑에다 필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시험 전날까지 봐야 되는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글이 안 보여서 얼굴 좀 줄였는데, 자, 우리 1번.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자,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지구가 있죠. 동그란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모두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는 물 아닌가요? 물이 70%인데 물은 물인데 인정합니다. 그 물 아래 뭐가 있죠? 우리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으면 땅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구는 사실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우리가 개발된 토지와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개발이 된 토지는 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는 뭐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합니다. 원재료 할 때 그 원. 일단 이 개발된 토지를 얘기해 드리면은 개발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라고 합니다. 부자, 부지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이 부지 중에서 건축물을 올리면 더 부자 되겠죠. 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합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주택, 택지. 그럼 이제 뭐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물을 못 짓는 부지는 뭐 도로 부지라고 한다든지 철도 부지 같은 것은 부지는 맞지만 택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택지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그 택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라고 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폐율로 해서 공지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공지라고 합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건부지라고 했죠.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것은 나체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 나체와 같다고 해서 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지는 사법상 제약에 있는 땅은 저지, 없는 땅은 갱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법상 저지를 받는 거죠. 저지는 제약이 있어. 저지받는 거고, 뭐 우리가 제약이 없는 사람들, 갱스터는 제약 없이 행동하죠. 제약 없는 땅을 갱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상태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봤다면은 그 다음에는 용도를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용도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크게는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습니다. 자, 이 택지는 우리가 주거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로 나뉘고 농지는 전, 답, 가수원 등으로 소분류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지가 농지가 되는, 즉 대분류상 변화되는 땅들, 택지가 농지가 되든 농지가 임지가 되든 이 대분류 상호 간의 땅 분류 전환되고 있는 것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될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 누구라고 하죠? 대통령 후보라고 하죠. 대분류상 변화가 있은 것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대분류에선 후보지. 이렇게 연관해서 외워주시고 우리가 또 서분류상의 전환이 있다면은 이것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보지 하나만 기억하면 이행지는 자연스럽게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더해서 포락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포락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왜냐? 이 포락지는 억울한 땅입니다. 내가 뭐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도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전답이 냇물에 씻기고 무너지고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거야. 그러면 내 이 땅이 등기는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상실됐습니다. 실익도 없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되겠죠? 판관 포청천 아세요? 포청천 찾아가야 되겠죠? 포청천 포락지. 포락지는 등기는 있지만 소유권이 없는 내가 억울한 땅이다. 그리고 이 비슷한 개념으로는 법지라고 있습니다. 법지는 급경사와 같은 이런 땅인데 내가 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데 이 급경사를 어디다 써먹겠어요? 실익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반대 개념으로 또 빈지라고 있습니다. 밀물이나 썰물이 들어오는 땅인데 등기도 안 되고 소유권도 없는데 내가 물이 빠졌을 때 사용은 가능해. 빈곤한 사람들이 쓰겠죠. 빈곤한 사람들이 거기서라도 뭘 부쳐 먹어야 되니까. 빈곤한 사람들의 땅, 빈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질문을 제가 봐서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택지 지역 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이 서로 바뀌는 것은 이행지라고 하죠. 왜냐? 소분류니까. 대분류가 아니죠. 대분류는 대통령 선거 아시죠? 후보지.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임장활동과 지역분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 부동성은 안일부, 이동할 수가 없다는 성질을 말하니까 임장활동이 현장활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성 때문에 현장활동이 필요로 하겠죠. 이 이야기는 부동산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특성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부동산 특성이 뭘까? 당연히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과 서로 비교해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부동산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자연적 특성으로 물리적 특성이 위치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부동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샀어요. 뭐 할 일 없이 타고 다니면서 뭐 지인들 찾아다니겠죠. 왜냐? 자랑해야 되니까. 나 사실 근처에 갈 일도 없는데 나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렸어. 삐빅!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집을 샀으면 내 집 안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들고 못 다니죠. 집은 부동산은 토지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 이동할 수 없는 성질을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현장활동을 제가 말한다고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 되고 여기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 지역성과 인접성을 고려해야 되고 때문에 이 중개사들의 역할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토지라는 공간, 이 공간 자체는 소모나 마모가 없습니다. 영원하죠. 우리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영속성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 영속성 때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초코바가 있어요. 초코바가 있으면 내가 소유하면 남이 먹는 거 안 되겠죠. 내가 먹어야 내가 쓸 수 있겠죠. 자동차도 내가 타야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소유하면서 전세나 월세 받으면서 남이 이용하게 할 수 있죠. 왜냐? 남이 쓴다고 해서 이것이 마모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증가시킬 수 없는 거죠. 증가시킬 수 없다? 이를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용도 변경과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기억해 주세요. 자, 또 부동산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저하고 닮은 사람 없죠. 뭐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뿐이죠. 올리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부동산은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개별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딜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공식 판매가는 다 동일하겠죠.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이것을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해서 일물일가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옆집과 우리 집은 가격이 조금 달라요. 뭐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구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죠.
다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상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어.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커피집을 해야 되겠어. 조상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야 돼. 바리스타 과학. 그런데 우리 조상님이 뭐 번화가 명동 땅을 줬으면 좋은데 어디 굉장히 뭐 외진 시골길을 줬단 말이야. 이 커피집 해가지고 이 장사 되겠습니까?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지 이 땅의 가치가 빛나겠죠.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번, 2번 두 문장을 공부했을 뿐인데 용어와 이론이 엄청나게 가지쳐서 파생되죠. 그리고 1강을 완주하셨으니까 끝까지 같이 완주해 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지도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